인사하고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엄청 추웠어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시장론과 정책론 할 거예요. 오늘 시장론 끝낼 거예요. 지금 시장론에서 한 내용이 다 학자분들에 대한 얘기죠. 학자분이 총 이제 19분 계시는데 18분 끝내고 이제 정책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학자 마지막에 제가 한번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11월, 12월에는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필기노트 다 드릴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거 드릴 거예요. 그때 그걸 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보시고 문제 푸는 거 보시고, 또 33회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들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론에서 마지막 뒤에 입지론과 관련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입니다. 부동산학 시장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활동과 입지 선정입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예요. 187페이지입니다. 자, 입지 선정이란 무슨 말인지 잠깐 정의만 보고 갈게요. 입지 선정이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의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주어진 부동산의 적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도 포함한다라고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입지 선정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입지와 관련해서 총 몇 분이 계시냐면요, 7명이 계세요. 7분이. 학자 7분이 계신데, 지금부터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입지에서 여러분 서비스 입지라 그러거든요. 5분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뒤에 공업 입지에서 2분이 들어오세요. 상업 입지, 즉 서비스 입지에서 5분이 들어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출발합니다. 페이지는 19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고 하니,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중심지가 형성이 되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쵸? 내가 가게를 열어서 버틸 수 있어야 내가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그 옆이 다시 중심지가 되면 점점 확장되는 거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달의 민족을. 자, 여러분, 내가 최소 요구치가 요만큼을 배달을 해야 먹고 살아요. 예를 들면, 좀 더 크게 그려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요만큼을 벌어야 최소 요구치가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월세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본사에 프랜차이즈 비용 주고, 내가 요만큼을 커버할 수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요만큼 커버하면은 늘 본전이죠. 그럼 중심지 형성이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최소 요구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배달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더 큰 범위로 내 상품을 배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치킨집이라고. 그럼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요만큼을 내가 배달해야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내 월급 안 남고 다 빼고 본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보다 더 멀리 배달해야 버틸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작게 배달해야 버틸 수 있겠어요? 더 멀리 배달해야 되겠죠.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1.5kg가 기본 요금입니다. 모르셨죠? 나중에 상가 하실 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할 때 이렇게 1.5kg로 해가지고 지도에서 그리거든요. 그래서 상가 포함하는 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느냐도 계산하셔야 돼요. 나중에 부동산 하시면서 상가를 위주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런 것도 브리핑 해주시면 참 좋아요. 네. 그러면 이게 최소 요구치인데, 그러면 내가 이것보다 더 큰 범위로 내 재화가, 내 치킨이 배달할 수 있어야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유지가 되고 중심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 뜻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네. 이번 시험에 나와서 하나만 보고 탁 찍고 넘어갔어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어려우신가요? 들으면 아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딱 나오면 내가 치킨집을 한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내가 100만 원인데 내가 이거를 더 멀리까지 배달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운영이 되고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그 뜻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 빨간색이 뭐냐면요. 재화의 도달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고. 오케이? 그걸 주장하신 분이세요. 이름이 좀 이쁘죠? 크리스탈러. 5글자. 중심지 이론 5글자. 아시겠죠? 예. 그게 가장 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심지가 형성이 되는데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차 중심지는 뭐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최소 요구치도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크대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백화점. 예를 들어 백화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백화점이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편의점보다 더 적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화의 도달 범위, 우리가 멀리 살고 있지만 그 해당 백화점을 가기도 하죠. 그쵸? 그 뜻이에요. 고차 중심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백화점이에요. 이해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백화점은 최소 요구치도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크겠죠. 이해되셨나요? 그게 고차 중심지의 형성 요건이에요. 쉽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 및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밑은 여러분 둘 다 크다는 말이에요, 하나만 크다는 얘기예요? 둘 다 크다는 얘기죠. 또는 이라는 말이 둘 중에 하나죠. 그쵸? 밑은 뭐예요? 앞에 거도 크고 뒤에 거도 크다, 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즘에 자꾸 시험 문제가 자꾸 말장난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자꾸 국어 문제를 물어보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지문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시면서 속도를 올리고 정확도를 키우고 예, 시간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백화점이다. 아시겠죠? 고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도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크다.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랑 최소 요구치랑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되겠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 백화점이 운영이나 경제가 유지가 될 테니까. 그죠? 그래야 중심이 형성이 되지. 그죠? 오케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차 중심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 자, 백화점하고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의점 있어요. 죄송합니다. 글자가 왜 그러지? 예, 대표적인 예고, 편의점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은 곳곳에 있죠. 맞죠? 그리고 횡단보도 하나도 건너기 싫죠. 맞죠? 만약에 우리 집 옆에 편의점 있고 우리 집 길 건너에 그 편의점 있으면 횡단보도 건너서 편의점 가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거 가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거 가죠. 맞죠? 그래서 저차 중심지의 형성 요건은요, 최소 요구치 및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는가를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크리스탈러는 무슨 이론이라고요? 중심지 이론이라고요. 그 중심지 이론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업 입지론, 즉 서비스 입지론의 가장 첫 번째 학자님입니다. 뭐라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고, 고차 중심지 대표적인 예는 뭐라고요? 백화점. 저차 중심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라고요? 편의점. 그러면 고차가 커요? 저차가 크겠어요? 고차가 당연히 크겠죠.
우리 왜 지금 저도 좀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왜 한정판 이런 거 팔면은 왜 굉장히 멀리까지 가죠. 줄까지 서죠, 그죠? 그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현대백화점 뭐 어느 매장에서 한정판을 판대 그러면은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 가요. 새벽부터 막 줄 서 있고 그런 것들. 예. 고차 중심지에 파는 것들이고 저차 중심 파는 것들은 편의점, 생활 곳곳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최소 요구치도 작고 재활dollar 범위도 작다. 생각이 안 나시면 요거 100만 원, 요거 재활dollar 범위는 200만 원까지 되고 요거 1000만 원, 요거 2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구나는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학자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여기 이 문제를 내서 이번에 하나 그 모두 정답 논란이 된 게 있는데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를 내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어요. 사실은. 왜냐면 학자끼리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 이상하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기역, 니은, 그 디글리를 고르는 게 모두 정답으로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학자 나오는 쪽은 시장론에서 특히 학자 나오는 쪽은 좀 잘 정리해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매 인력 법칙이 뭐예요? 요 인력이 다른 말로 뭐예요? 소매 중력 법칙이에요. 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인력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아이작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래는 만류 인력의 법칙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기서 바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모양이. 이번에 계산 문제로 나왔던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었어요. 문제를 아직 못 보셨겠지만 요거 계산 문제는 오늘 안 나올 텐데 이론만 나올 텐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계산은 쉬웠어요. 계산 굉장히 쉬웠고 어렵지 않았으니까 긴장하실 필요 없고 요 소매 인력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개 잡아드리겠습니다. 소매 인력 법칙은요, 여러분, 도시 크기와 인구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그쪽 상권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도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글로 가는 건데 이게 비례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가려는 마음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비례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반비례가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경제학적 용어에는 이 비례나 이런 것들을 커플링이라고도 해요. 왜? 커플은 같이 다니잖아.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왜 스타벅스 가면은 왜 디카페인 커피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카페인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D를 붙이면 원래 부정형이 되는데 요게 비례한다는 얘기가 커플링, 즉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린다. 이해되셨나요? 반비례는 뭐예요? 오를 때 내리고 내릴 때 오른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부분은 도시 크기, 즉 인구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불광역이 커요? 연신역이 커요? 저 그거 늘 궁금하던데. 연신역이 커요? 불광역에 NC백화점이 있는데. 연신역이 커요? 인구가 많은 건 알아요. 저도 이 동네 좀 알기 때문에. 그쵸. 연신역이 커요? 불광역이 커요? 연신역이 커요? 확실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A상권 연신으로 봅시다. 그쵸? 그러면 B상권을 불광역으로 봅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연신력이 더 크니까 상권에 대한 경계도 어디가 더 커야 되겠어요? 연신력이 커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상권 요 경계가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더 와야 되겠죠. 이해했죠? 상권이 크니까 최소 요구치도 크고 재화 여자 범위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의 경계도 당연히 커야 되겠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권의 경계가 가깝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큰 도시에 가깝게 형성되겠어요? 작은 도시에 가깝게 형성되겠어요? 상권의 경계가 큰 도시에서 가깝게 형성되겠어요? 작은 도시에서 가깝게 형성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시? 네, 여러분 작은 도시에서 상권의 경계가 가깝게 형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상권의 경계라는 말이 뭔데요? 최소 요구치, 재화 도달범위라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 얘기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도시 크기, 즉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형성된다고요? 작은 도시, 큰 도시. 작은 도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잠깐만. 지금 상업 입지론 하고 있어요. 서비스 입지론 5분이 나올 거예요. 아까 크리스탈로 했죠? 무슨 이론이에요? 중심 이론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쵸? 고차 중심지는 뭐 있어요? 백화점. 그래서 최소 요구치도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크다. 이해됐죠? 그러면 저차 중심지는 뭐 있어요? 편의점. 재화의 도달 범위도 작고 최소 요구치도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도시 크기나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다. 상권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형성된다고요? 작은 도시.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다니까. 정말 이론 문제만으로도 적어도 2문제 이상이 나와요. 이번에는 5문제 나왔다니까. 계산 문제 1문제 포함하고. 네. 그중 1문제가 모두 정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줬죠. 네. 합격 확률 모양이 줬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요거는요, 여러분. 아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가져오신 분이에요. 누가? 컨버스가. 여러분, 신발도 컨버스 있죠? 네. 그러니까 안 까먹을 거예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큰 버스 아니고, 미안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면서 웃었는데 미안합니다. 못 웃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컨버스의 뭐라고요? 분기점 모형입니다. 요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나왔다라고 지문에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양이 똑같죠? 요거 모양이 똑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신내, 그죠? 그죠? 이게 불광력, 그죠? 그래서 상권의 경계가 어디에 가깝게 형성된다고요? 작은 도시에 가깝게 형성된다고. 작은 도시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이 공식 하나를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도 나왔었거든. 작년에 나왔거든. 죄송해요. 32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왔고 32회에 요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비도시로부터의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니까 요게 작은 도시로부터의 분기점이죠,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됐어요, 지금? 근데 요걸로만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님들을.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B상권이 인구가 1000명이고요. 연신내 상권이 인구가 9000명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칠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B상권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이고 A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9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기점 모형의 공식이요. 1 플러스 루트 B의 면적
분의 A의 면적 분의 총 거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거리를 30km라고 보면 요거를 먼저 구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약분이 바로바로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언제나 작은 도시, 작은 상권을 분모로 둬야 돼요. 분모 밑에. 그러니까 여러분 분수란 말이 뭔지 알죠? 네, 그래서 밑에는 뭐가 와요? 분모가 오고 위에는요? 분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미 못자고 아들 자자예요.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업고 있는 느낌이에요. 분수에서 모양이 분모는 바닥에 분자는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어미 못자랑 아들 자자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업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어머님의 이런 애틋한 자식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넣는데 항상 이 분모에 작은 도시 면적 인구를 넣어야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는요, 여기 안에 답이 4나 9나 16밖에 안 나와요.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4나 9나 16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그쵸? 그러면 루트 4는 얼마예요, 여러분? 루트 4 얼마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수업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루트 4 얼마라고요? 2. 루트 9는요? 3. 루트 6은요? 루트 16은요?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앞에 아까 요거 1 더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한 개씩 더 하면 돼요. 한 개씩 더 하고, 한 개씩 더 하고, 한 개씩 더 하고. 그리고 아까 3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아요? 3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왜? 거리가 30km였으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거겠죠. 1000분의 90이었으니까, 그쵸? 루트 9, 그쵸? 그렇게 해서 30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죠? 잠깐만. 죄송해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하면 훨씬 쉬울 거든. 죄송해요. 4,000으로 할게요. 이게 소수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니까 요거죠. 지금 또 사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여기 30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 나와요? 3분의 30 얼마 나와요? 10km 나오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지금 칠했던 거리가 10km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32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나머지 요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20km. 답은 A 상권으로부터 상권의 경계 지점까지가 몇 킬로였냐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은 요거를 빠르게 구해서 요거를 빼줬죠. 그러면 여러분 답안지에 10km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지. 1번이 5km, 2번이 10km, 3번이 15, 4번이 20, 5번이 25km였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찍어서 틀리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부주의한 거지. 그러니까는 A 상권으로부터 상권의 경계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였으니까 몇 킬로예요? 20km.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여러분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었습니다. 문제 안 어렵죠? 요거는 그 공식만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한 5월, 6월쯤 돼서 문제풀이반 들어가면은 계산 문제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 맞췄어요. 레일리, 소멜리 맞췄단 말이에요.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더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분의 해당 상권의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이거 맞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예, 얼마나 분석을 많이 하겠어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이번에 10번 문제 모두 정답이 된 허프의 확률 모형이었죠. 마차의 계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출제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셔서 문제 10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모두 정답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기 니은이 마차의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아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쪽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출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소비자들이 몇 프로가 저쪽으로 가냐, 이 뜻이에요. 확률 80% 이쪽으로 간다, 20% 반대로 간다,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소매 인력 법칙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요? 소매점이 인력, 사람을 땡기는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 모형은요, 80%는 A 상권으로 가, 20%는 B 상권으로 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은 여러분 공식이 똑같아요. 완벽히 똑같아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뭐였어요?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상권 사이의 거리였죠. 근데 요 허프의 확률 모형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더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이에요. 공식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모형이에요. 오케이? 확률 모형은 점포와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리. 그리고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면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프의 확률 모형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리, 수, 면적. 요거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나중에 되면은 요 경쟁 점포 A와 B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C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적 나오고 거리 나온 거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 거리, 면적. 허프의 확률 모형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 거리, 면적. 요거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공식 보시면 제가 여기 다 써놨죠. A, B 매장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경쟁 점포의 수. 맞죠? 오케이? 그럼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온다? 거리. 나왔죠? 그리고 어디 나온다? 면적.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 거리, 면적인데 경쟁 점포의 수, 상권과의 거리, 그리고 경쟁 점포의 면적,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걸 가지고 공식을 통해서 확률을 구해서 총 이용자들이 만약에 10,000명이라 그러면 10,000명의 80%면 몇 명이에요? 8,000명이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에서 확률 모형이라는 것이 10,000명 중에 80%가 이쪽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확률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80%가 갑니다. 20%가 B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모형인데 이 확률 모형에 대한 공식이 요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A, B 매장이 있죠. 근데 A 매장을 이용할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는요, A 매장의 거리의 제곱분의 A 매장의 면적 더하기 B 매장의 거리의 제곱 더하기 B 매장의 면적 분의, 이해되셨나요? 네, 분의 요 구하라고 하는 게 분자에 오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매장 이용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분자로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니까 분자에는 뭐 올린다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매장을 올린다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A, B 매장이 있고 C 매장도 생겼어. 똑같아요. 여기다가 C 매장의 거리의 제곱분의 C 매장의 면적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 뭐밖에 없다? 내가 구하고 싶은 상권 A 매장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었죠? 맞죠? 뭐가 중요했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었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도시 크기,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게 포인트였고, 세 번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뭐가 중요했어요? 계산 공식이 중요했죠. 그렇죠?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
분의 뭐였어요? 두 상권 간의 거리. 이렇게 했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네 번째, 허포의 확률 모형은 뭐예요?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더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분의 구하라고 하는 해당 상권의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허프의 확률 모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 중요한 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요. 아까 제가 계속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그 거리의 제곱, 즉 거리의 제곱, 요게 숫자 2였을까요? 공간 마찰 계수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리의 제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곱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 2 쓰세요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공간 마찰 계수가 들어와야 될까요? 공간 마찰 계수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거리에서 제곱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무조건 공간 마찰 계수는 2가 나와요. 다른 거 나오면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역대 시험에서 아직까지 계속 2만 나왔어요. 혹시나 3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원래 이 거리의 제곱이 여기가 원래 공간 마찰 계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이 뇌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간 마찰 계수가 무조건 2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거리에다가 공간 마찰 계수 제곱을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통 조건이 나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지하철이 없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고 광역버스가 없고. 그럼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맞죠? 그래서 마찰 계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찰 계수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저항.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저항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가기 싫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기 싫어. 됐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교통정보 안 좋대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을 가는데 지하철이 없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맞죠?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찰 계수 저항 많이 가기 싫겠어요? 많이 가기 싫겠어요? 아니면 조금 가기 싫겠어요? 많이 가기 싫겠죠? 그래서 이 저항이 높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교통조건이 나쁠 경우, 그쵸? 그러면 교통조건이 좋아요. 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직통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통조건이 좋아요. KTX 뚫려있고, GTX 뚫려있고,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 있고, 내가 타서 누워서 자면은 도착했어요. 그럼 좋으니까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낮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얼마나 쉬워요, 지금? 개념 이해반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11월, 12월에 오신 거에 대한 장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상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것들, 뭐 고무장갑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고, 전문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샤넬 이런 거, 불가리 이런 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 백화점 1층 코너 명품관 끝에서 파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전문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이 많이 계시니까, 자, 오늘 남자친구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혹은 남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고생했으니까, 여보, 올해 고생했으니까, 그 중개사 시험 따느라 고생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축하해 하면서, 내가 오늘 저기 압구정 현대백화점 샤넬 매장을 3시 반에 예약해뒀는데 같이 갈래?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젊은 분들 한정판을 사뒀대. 한정판이 예약이 되어 있대. 가요, 안 가요? 가죠, 여러분. 그거예요. 전문품이잖아. 그쵸? 여보, 중개사 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 내가 현대백화점에 에르메스 매장 4시에 예약해뒀는데 같이 물건 하나 보고 사고 저녁 먹을까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거예요. 저항해요, 안 해요? 저항 안 하죠. 얼른 따라가죠. 어떤 분은 있잖아요. 3보 1배 하며 따라간대요. 내가 교통조건이 나쁘다 그랬어요.
무조건 간대. 자기는 걸어서라도 간대. 그래서 내가 3보 1배에도 가요 그러니까 간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 걸음 걷고 절을 한번 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친한 수강생 중에서는. 이 전문품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교통적이 나빠도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절대 저항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전문품 딱 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샤넬, 헤르메스 이런 것들, 벤클리프 앤 아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중개사 자격증 딱 땄어요. 내가 따고 난 뒤에 남편이 그러는 거야. 혹은 남자친구가 딱 그러는 거야. 저기 이번에 중개사 시험 따는데 수고 많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날 때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했었으니까 우리 앞에 편의점에 고무장갑을 하나 사러 가십시다 하면 사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니나 가라라는 얘기만 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쵸?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너가 갔다 와라고도 얘기하기 싫죠? 맞죠? 네. 그래서 일상품이죠. 일상품. 고무장갑 사러 가요 안 가요? 엄청 저항한다고. 아시겠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샤넬 사러 가자가 누워있다가도 가는데 고무장 사러 가자 그러면은 누워있다가 이렇게 발로 밀겠죠. 이렇게 너가 가 이렇게 밀겠죠. 이렇게 저항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허프의 확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라고 쓰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분모에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말은 확률이 커진다는 소리죠. 이거 어렵나요? 큰일 났네. 분모가 여러분 작아진다는 말은 그 숫자 자체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2분의 1이 커요? 1분의 1이 커요? 1분의 1이 크죠? 왜? 이건 그냥 1이고 요거는 0.5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은 확률이 커지죠? 그럼 보세요. 마찰 개수가 낮으니까 갈 확률이 높아지잖아.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의 가장 완벽한 정리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까지 기억 못 하시는 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조건이 안 좋아. 마찰 개수가 높다. 일상품을 사러 간다. 마찰 개수가 높다. 교통조건이 좋다. 마찰 개수가 낮다. 전문품이다. 마찰 개수가 낮다. 제가 하나하나 다 예시 들어드렸어요. 그죠? 지금 요것도 나쁠 경우 일상품, 양호한 경우 전문품. 그쵸? 그 예시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었습니다. 공간 마찰 개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저항. 가기 싫어.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서비스 입지론 7명 중에서 5분의 마지막 분이십니다. 요분은 누구냐면요. 네일슨의 소매 입지 이론입니다. 자, 소매 입지 이론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 확보를 위해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이 네일슨의 소매 입지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백종원의 골목시장 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게를 열어야 하는지 그거를 정리해 주신 분이라고요. 이해했어요? 네일슨은 뭐라고요? 백종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자라기보다 좀 컨설턴트에 가까워요. 우리 상권이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신내랑 불광역 사이에서 장사하던 거를 연신내 앞으로 오는 거지. 연신내 역으로 과감하게. 그래서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에 입지해야, 어디에 들어가야 내가 매출고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죄송해요. 네일슨. 네일슨. 네, 네일슨이고, 제가 요거 8가지 원칙에서 네팔이라고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일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매출액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우리 상권이, 우리 가게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신 분 누구라고요? 네일슨이에요. 그런데 늘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 8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양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둘 다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조금이 엄청 나왔죠? 받으셨어요? 네, 뭐 한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2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때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육점 엄청 늘어나지 않았어요? 소고기 매출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때. 코로나 보조금을 받고 소고기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육점이 곳곳에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육점 운영하고 있어요. 고깃집 운영하고 있어요. 고깃집을. 근데 코로나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옆에 정육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은 이 가게가 망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를 쓴 거지. 나는 정육점 옆에 정육점 말고 뭘 열 거냐면 야채 가게 열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삼겹살을 사가. 그럼 여기서 뭐 사요? 상추를 사겠지. 그쵸?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얘들 둘은 그럼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죠?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양립성을 가진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양립성을 가지려면 여러분 서로 경쟁해야 돼요? 서로 보완해줘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보완해줘야 되죠.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넬슨의 소매입지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이익을 얻고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가게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하는데, 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8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양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양립하는 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 보완되는 상품을 파는지. 이 뜻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쉽죠, 지금? 그래서 여기 소매입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원칙 중에서 서로 어떤 상품들, 보완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소매입지론은요, 여러분, 최대 이익, 매상고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두 점포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고 그래서 양립,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상권으로 만들어져야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깔끔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고치보다 커야 되고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상권의 경계가 작은 도시에 가깝게 형성이 돼야 되고요. 컨버스의 뭐예요? 분기점 모형. 공식 기억하면 되죠?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 면적 분의 큰 상권 면적 분의 두 상권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허프의 확률 모형 역시 똑같죠?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더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상권의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인데, 이 거리의 제곱에서 제곱으로 올라간 것이 공간 마찰 계수이다. 공간 마찰 계수가 큰 거는 교통조건이 안 좋거나 일상품을 팔면은 마찰 계수가 크고, 그리고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 즉 명품을 팔면 명품점은 마찰 계수가 낮다. 마찰 계수에 따른 말은 저항, 즉 가기 싫어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내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상고를 가장 많이 올리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입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보완제적인 상품을 팔아서 서로의 매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서로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양립, 같이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성격의 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신 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이렇게 5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상업 입지론. 서비스 관련. 아시겠죠? 5분이에요. 자, 그리고 공업 입지론 넘어올게요. 자, 여러분. 공업 입지론은요, 정말 쉬워요. 공업 입지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버니까는 무슨 이론이에요? 비용 이론인 거예요. 배버니까 비용 이론. 그쵸? 이거 혹시 기억나요? 내가 배버니까 비용 이론이고, 비용 많이 들면 좋아요, 적게 들면 좋아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게 들면 좋아요 하시죠. 그쵸?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배버라는 분은요, 뭘 중요시했냐면요, 노동비, 운송비, 직접 이익을 요거 3가지를 포인트 잡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운송비. 그럼 여러분, 운송비를 교통비라고 써도 되겠네요? 맞죠? 수송비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의 퀴즈. 제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드렸죠? 여러분,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3분 누구예요? 그렇죠. 해배. 감사합니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 3분 있었죠. 누구예요? 낸이고요. 헤이그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 보시다가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가 지문에 나왔는데 있잖아요. 1, 2, 3, 4, 5 중에 해배가 하나 등장 딱 하거든요. 그거 답이에요. 문제 1초 컷. 개론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개론은 있잖아요. 다른 5가지 과목하고 다르게 법률적인 마인드로 푸는 게 아니에요. 뭘로 푸냐면요, 경제적인 마인드, 즉 이코노미 마인드로 풀어야 돼요. 법률적인 리걸 마인드로 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문이 안 길다니까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핵심 키워드가 말하는 것이 무언지 알고 가야 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론은요, 여러분, 무엇을 포인트 딱딱딱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질질질질질 길게 읽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포인트 하나가 딱 보여요. 여러분, 민법 같은 거는 지문 긴 거 보면 1번, 2번 읽다가 4번쯤, 5번쯤 내려오면 내가 뭘 읽고 있었는지 까먹지 않아요? 1번, 2번, 그쵸? 그런 경우 되게 흔하거든요. 중학생들 나중에 시험 풀어보시면은 그런 게 없다고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버의 최소 비용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운송비. 자, 그럼 다시 잠깐만.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3분이에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 자, 해배. 가 뭔데요? 네, 주장하는 거는요? 위치, 지대설. 감사합니다. 해는요? 헤이그는 뭐라고? 이게 뭐였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지. 마찰 일으키지 말라는 거지. 그쵸? 마찰 비용이요. 배번은요, 이제 배번 나왔잖아. 배번은 뭐예요? 최소 비용 이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3분 누구요? 해배. nen의 위치, 헤이그의 마찰, 배버의 최소 비용.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냅둘게요. 그래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 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이론은요, 여러분,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동비는 많이 들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면은 적게 들어야 되겠네요. 맞죠? 운송비 많이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죠. 그쵸? 그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직접 이익은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겠죠? 그쵸? 여러분, 직접 이익이란 게 뭔데요? 모여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고업, 이렇게 여러분 경보도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의류 창고 있는데 보셨죠? 그들이 직접 이익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트럭에 한 번에 꽉꽉꽉 실어서 갈 수 있다는 거지. 걔네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구골목 있잖아요. 아현동 가구골목. 아시겠죠?
그리고 저 이수역 쪽에 또 가구골목 하나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그런 가구골목들이 직접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노동비, 운송비, 직접 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최소화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비용이 최소화되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고 모두 다 최소화되는 거는 틀렸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은 맞고 왜? 직접 이익은 커야 되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최적의 입지 장소는 어디라고요? 최소 생산비 지점. 당연하겠죠?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그쵸? 있는데 최소 생산비 지점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소 수송비 지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노동비 절약 지점 그리고 직접 이익이 큰 지점 순이다. 그게 뭘 강조하셨겠어요? 당연히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셨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하신 분 세 분 누구라고요? 뒤, 해, 배. 뒤에는 위치, 해이그는 마찰,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드디어 마지막 학자입니다. 레쉬입니다. 자, 여러분 별거 없어요. 공업 입지로는 두 분 나와요. 베버랑 레쉬. 근데 기억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버는 비읍이니까는 비용 이론이고요. 레쉬니까는 수요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수요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죠.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인 거예요. 저한테 배운 제자님들은 이거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Tnen의 위치 지대서를 요렇게 바꾸시면 된다고. 이번에 시험 나왔다니까. 할 때 막 되게 막 비웃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막 했는데, Tnen은 뭐라고요? 위치 지대서 계속 했거든요. 네, 한 몇백 번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탁 찍고 넘어오셨어. 그거 답 1번이었거든. 그래서 공업 입지니까는, 자, 다시 보세요. 공업 입지는 두 분이죠. 배버의 비용 이론인데, 최소 비용 이론이고, 그쵸? 레쉬니까 수요 이론인데, 수요는 최대, 즉, 가장 커야 좋은 거니까는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쵸? 그럼 보세요. 지문 그대로예요. 수요를 최대화하는 지점에 뭐를 꿈꾼다고요?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내가 돈 남는 거를 가장 크게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극대화란 말은 아시죠? 극대화하고 더하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레시의 가장 큰 두 가지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최대 수요 이론이니까 이윤 극대화하는 것도 오케이. 알겠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앞으로 전기차가 시장이 더 커지겠죠, 그쵸?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공해 때문에. 그럼 시장 확대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엄청 크죠, 전기차. 그쵸?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레쉬의 공업 입지론, 이윤 극대화 플러스 시장 확대 가능성. 지금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에 거기 공장 짓고 있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 같고 거기서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내가 이윤 극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업 입지론이잖아. 되셨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드디어 학자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잠깐 쉬시죠. 여러분, 지대론에서는 여러분 7분이 나와요. 7분 나오는데 파레토는 뭐예요? 요거 보고 읽어주세요. 파레토는 뭐예요? 경제지대. 경제지대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토지, 영구적, 장기적 이런 이야기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마샬의 준지대는 뭐예요? 토지 이외 인간, 단기적, 일시적. 그러니까 지대라고 지대가 아니라고. 지대는 아닌데 지대처럼 준해서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준지대고요. 세 번째, 리카도의 차익지대. 중요한 게 뭐였어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된다. 내가 여기다 500원, 400원, 300원 했던 거. 생산비 300원 들고. 그래서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지 않죠. 그쵸? 오케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절대적으로 지대 줘! 이 뜻이에요. 무조건 줘! 이 뜻이에요. 네가 남든 안 남든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무조건 지대 줘. 어디에서도요? 한 개지에서도. 제가 이렇게 왜 한 필지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작 지으라 그러고 악덕 업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팔아서 남든 안 남든 여기에 대한 땅값은 무조건 나한테 줘야 된다 했던 거. 그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그거고요.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그냥 가볍게 읽어만 주시면 되고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A, B, C 해가지고 요거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죠? 입찰 지대설. 우리 왜 경매 이야기 하면서 입찰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하니까 여러분 경매에서 나온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돈을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이 그거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라인 끝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최대가 되는 라인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뭐 보세요. 내가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좋아. 땅값에 대해서 내는 걸 가장 크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초과 이윤 남아요, 안 남아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성장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강조하신 세 분 누구라고요? 튀, 해, 빼.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튀해배를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를 1초 만에 풀 수 있다니까. 그것도 기출 문제를요. 모르시는 분들은 못 푸는 거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대론 7분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두 번째,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4분이 등장합니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중전저 고통 했던 거. 중전저 고통스러워 했던 그거.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첨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왜 통근자, 저기 왜 인천에서 막 서울까지 통근하시는 분들, 가장 멀리 사시는 분들, 그거를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첨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로 외워두셔야 나중에 지문에 나왔을 때 이 순서가 안 헷갈린다고요. 지문에서 이 순서를 뒤바꿔놔요. 막 중, 전, 고, 저, 통 이렇게 해놓고 막 전이지대를 막 뒤로 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중전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전저 고통. 근데 전에 전이지대 혹은 점이지대 혹은 천이지대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상공이 혼재되어 있는 곳. 중심 업무지구가 여기잖아요. 오케이? 전이지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전이지대 혹은 점이지대 혹은 천이지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주거 상업 공업이 다 혼재되어 있어서 전이지대, 첨이지대, 점이지대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저소득, 여기가 고소득, 마지막이 뭐예요? 통근자 지대. 그래서 중전, 저고통 이렇게 하시라는 거. 이해되셨죠? 이게 뭐예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오케이? 그리고 호이트의 선형이론요, 여러분. 제가 왜 경부고속도로 예시 들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딱 들어올 때 옆에 뭐 있다 그랬어요? 분당 있다 그랬죠? 옛날에 분당을 뭐라 그랬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고소득자가 들어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누가 들어와요?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고소득층이 들어와요? 고소득층이 들어온다는 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요 그림에서 교통이 일정하게 발달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고소득층 들어오고 여기에 저소득층 들어오고.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채꼴. 선형이론의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 부채선자라고. 부채선자. 아시겠죠? 그래서 선형이론인 거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게 선형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핵심 이론 두 분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다핵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예요? 도심 더하기 부도심. 오케이? 부도심 개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뭐라고요? 해리스 울만. 오케이?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뭐예요? 단핵 도시 이론이죠. 도심이 하나밖에 없는 거. 도심이 한 개밖에 없는 거. 이거는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고. 그쵸? 제가 왜 이거 메가박스 이야기하면서 연신내 사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러 종로에 서울극장 안 가고 여기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부도심이 형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가장 맞는 것이 뭐예요? 다핵심 이론인 거예요. 핵심이 많다는 소리잖아.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럼 위에 거 두 개는 핵심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됐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연도수는 1925년, 1939년, 1945년, 1945년.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다핵심 이론이 동심 이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니까 순서대로 외우시고 순서대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했던 입지선정 7명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는 거.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 저차 중심지는 편의점, 고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도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크다. 저차 중심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편의점이 있는데 최소 요구치도 작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작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두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소매점이 사람을 끌고 오는 건데 이 상권의 경계 지점이 작은 도시에 가깝게 형성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데 공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 분의 큰 상권 분의 전체의 거리. 이렇게 했던 거. 아까 왜 1 플러스 4,000분의 1,000분의 30km 해서 B에 붙은 상권이 10km 나왔던 거. 그 문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은 여러분 아까 공식 보셨죠?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상권의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인데 그 거리의 제곱에서 그 제곱의 자리가 공간 마찰 계수이다. 그쵸? 교통조건이 양호하면 마찰 계수가 낮고, 그쵸? 전문품이면 마찰 계수가 낮고, 그쵸? 교통조건이 나쁘면 마찰 계수가 높고, 일상용품이면 마찰 계수가 높고, 그쵸? 마찰 계수 다른 말로 하면요, 저항을 다른 말로 하면 가기 싫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일슨의 소매 입지론은요, 내가 최대 매출을 올려서 최대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게를 열어야 되느냐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8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양, 립, 성. 그러면 양립하려면은 정육점 해야 돼요. 정육점 야채가게 해야 돼요. 정육점 야채가게 해야 되죠. 그럼 이 둘은 무슨 성격 가지고 있어요? 보완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렇게까지 정리해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학자, 시장론에 대한 학자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버랑 래쉬 가시죠. 자, 베버니까 무슨 이론이에요? 비용 이론이고, 비용 많이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죠. 그쵸?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쵸?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는 뭐예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비용은 적고, 집적이익은 크고, 모두 다 적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비용은 적게 들어야 된다는 말은 맞는 지문이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쉬니까 수요 이론이고, 수요는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으니까는 최대 수요 이론이고, 최대 수요 이론을 일으키려면은 이윤 극대화 플러스 뒤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시장 확대 가능성. 내가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던 거. 그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표를 보시고, 요 학자 지금 18분이거든요? 18분인데, 나중에, 18명인데, 나중에 이제 정책론 가시면요, 헨리 조지라는 분이 나와요. 토지 단일세론. 그래서 그분까지 한 명 더 하면은 총 19분이 나오시거든요?
19명이 나오시니까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성인이니까 19금 요거 생각하시면 19분 안 까먹어요. 네. 성인의 기준이 19세, 만 19세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절대 안 까먹어요. 학자 몇 명이에요? 얘기하면 19명이에요.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제자님들은. 학자 몇 명? 하면 19명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쪼개면은 18 플러스 1명. 그래서 학자 19명이에요. 시장론에서 18명. 정책론에서 1분.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아시겠죠? 그래서 학자 19명 여러분한테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개념이 있구나. 요런 느낌이구나. 요 맛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0분 쉬었다가 뵙죠.